때는 송나라 진종 한평 2년 서기 999년의 일입니다. 안위성 합비 땅의 한 가난한 선비 집안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포령해, 어머니는 장씨라 했지요. 이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포증입니다. 자, 는 희인, 후세 사람들이 그를 높여 포공이라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포증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너무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이 보통 아기와 달리 새까맣고 임에는 마치 초승달 모양의 흉터 같은 표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상서로운 표식이라 했고 어떤 이는 불길한 징조라고도 했지요. 이 검은 얼굴과 이마의 초승달 이야기는 후대 전설에서 더욱 신비롭게 부풀려졌습니다. 포공이 본래 천상의 문곡성, 즉 학문을 주관하는 별의 화신이었으며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의를 펼치기 위해 일부러 무서운 얼굴을 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또 이마의 초승달은 낮에는 인간 세상을, 밤에는 저승을 다스리는 표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설은 신비롭지만 실제 역사 속의 포증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효성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은 그를 글공부에 매진시켰지요. 포증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28살의 나이에 마침내 진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진사시험은 송나라 과거시험의 가장 높은 단계로 합격하면 즉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연계였지요. 포증은 즉시 대리평사라는 자리에 임명되었고 곧 건창현의의 지현 즉 형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증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또 병약하시니 내가 멀리 떠나서는 안 되겠다. 포증은 그 자리에서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천하의 연계인 진사 합격과 첫 관직을 마다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봉양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무려 10여 년이나 부모님을 모시며 효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자 포증은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무덤 옆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3년을 지내며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지요. 그가 비로소 다시 관직에 오른 것은 무려 40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미 늦은 나이라 출세를 포기할 만한 때이지만 포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출세가 늦어진 것은 효도를 다하느라 그런 것이니 한이 없도다. 이제부터 백성을 위해 전심을 다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포증은 다시 관직에 나아가 천장현의의 지현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때부터 포공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천장현의 지현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농부가 울며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누가 우리 집 소의 혀를 잘라 갔습니다. 그 소가 우리 집 전 재산이온데 이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큰일이옵니다. 소의 혀를 자른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송나라 법에서는 살아있는 소를 함부로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요. 농부는 소의 혀가 잘렸으니 그 소가 살 수 없을 것이라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리들 같으면 범인을 어찌 찾는단 말이냐 하며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증은 달랐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서 그 소를 잡아 고기를 팔게.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잡으면 법에 어긋나는데 어찌 그리하라 하시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농부는 의아해하면서도 포증의 말대로 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한 사람이 관하로 달려와 그 농부를 고발하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저 자가 살아있는 소를 함부로 잡았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포증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를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쳤지요. 내 이놈, 네가 그 소의 혀를 자른 자로구나. 어찌 알았느냐? 그 농부의 소를 자른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소를 잡았다는 사실을 이리 빨리 안단 말이냐? 과연 그 고발자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농부와 평소 원수진 사이로 농부를 골탕 먹이려고 소의 혀를 잘랐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농부가 분노하여 소를 잡으면 그것을 빌미로 농부를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려 했지요. 그러나 포증의 함정에 걸려 자기가 먼저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천장현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모두가 포증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사또는 정령 신통한 분이로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도다. 천장현에서 명성을 얻은 포증은 점점 더 큰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단주라는 곳에 지주가 되었을 때 그곳은 명품 벼루인 단연의 산지로 유명했지요. 역대 단주의 지주들은 단연을 핑계로 백성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벼루를 만들게 한 뒤 자기들이 챙기고 권세가들에게 뇌물로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증은 단주에 부임하자마자 명을 내렸지요. 오직 황실에 진상할 분량의 벼루만 만들어라. 그 외에는 단 하나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포증 자신은 단주에 3년이나 있었으면서도 떠날 때 단연 한 개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청렴함에 감탄하여 그를 청천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런 포증의 명성이 마침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황제는 송나라의 인종 황제였지요. 인종 황제는 어진 군주로 청렴한 신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포증을 도성으로 불러올리라. 짐이 직접 큰 임무를 맡기겠노라. 이렇게 하여 포증은 마침내 송나라의 도성 개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송나라의 도성 개봉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곳이지요. 이런 곳을 다스리는 개봉 부유는 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황실의 친척, 권세 있는 대신들, 부유한 상인들이 모두 모여 사는 곳이니 그들의 비리를 다스리는 일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지요. 역대 개봉 부윤들은 권세가들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포증은 부임하자마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먼저 그는 관아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종전에는 백성이 고소장을 올리려면 여러 단계의 관리들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고소장이 황제에게까지 가지도 못했지요. 포증은 이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는 자는 직접 내 앞에 와서 호소하라. 이는 송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일개 백성이 부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백성들은 환호했고 권세가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포증이 개봉 부윤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권세가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출신의 청렴한 자가 도성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곧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포증은 부임하자마자 권세가들의 비리를 차례로 적발하기 시작했지요. 황실의 친척이라도 재상의 가족이라도 결코 봐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건이 해민하 사건이었습니다. 개봉성을 가로지르는 해민하라는 강이 있었는데 권세가들이 그 강계 사사로이 정자와 누각을 지어 강의 흐름을 막아버렸지요. 그 결과 큰 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백성들의 집이 잠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포증은 명을 내렸지요. 해민하의 모든 사사로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라. 권세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는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포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포증의 손을 들어주셨고 결국 모든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지요. 관리에게 청탁하려고 하지 마라. 옆에 염라대왕 같은 포공이 있노라. 이때부터 이런 노래가 개봉성에 퍼졌습니다. 관절, 이란 청탁이나 뒷거래를 뜻하는 말. 포공 앞에서는 어떤 청탁도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포증이 개봉 부윤으로 권세가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시작하자 그를 모함하는 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권세가는 직접 황제께 가서 포증을 헐뜯기도 했지요. 폐하, 포증이 너무 강직하여 황실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있나이다. 그러나 인종 황제는 포증을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든든히 지원해 주셨지요. 전설에 따르면 인종 황제는 포증에게 3개의 특별한 작두를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용호 구작두, 즉 용작두, 호랑이 작두, 개 작두입니다. 이 세 작두는 포증에게 선참 후주, 즉 먼저 처형한 뒤에 황제께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했지요. 즉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죄인을 즉시 처형할 수 있는 무서운 권한입니다. 용두작두, 작두의 손잡이 부분이 용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황실의 친척, 즉 황손, 이나 부마, 즉 황제의 사위, 같은 황족들을 처형할 때 쓰는 작두지요. 호두작두, 손잡이가 호랑이 모양입니다. 권세 있는 대신들, 재상기나 장군처럼 높은 벼슬아치들을 처형할 때 쓰는 작두지요. 구두작두, 손잡이가 개 모양입니다. 평민이나 일반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작두지요. 이 세 개의 작두가 개봉부 관아의 대청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죄인이 끌려오면 포증은 그 죄인의 신분에 맞는 작두를 골라 처형을 명했지요. 작두가 내려치는 순간 죄인의 머리가 단번에 잘려나갔습니다. 포증의 곁에는 그를 도와 정의를 실현하는 충성스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후대 전설과 소설 삼효보이에서 매우 풍성하게 그려지지요.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이 공손책과 전조입니다. 공손책은 포증의 모사, 즉 지혜를 짜내는 책사입니다. 학식이 깊고 지혜가 뛰어나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포증에게 묘책을 내어주었지요. 그는 또한 의술에도 능통하여 시신을 검시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전조는 어묘, 즉 황제의 고양이 라 불리는 호위 무사입니다. 무예가 천하제일이라 어떤 자객이나 위험에서도 포증을 지켜냈지요. 그가 어묘라 불리게 된 것은 황제께서 그의 무예에 감탄하시어 직접 내려주신 벼로입니다. 이 외에도 장룡, 조호, 왕조, 마한 등 4명의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 늘 포증의 곁에서 죄인들을 잡아들이고 작두를 내려치는 역할을 했지요. 이렇게 포공과 그 부하들이 한 팀이 되어 천하의 모든 비리와 불의를 척결해 나갔습니다. 포공의 수많은 일화 중에서도 먼저 진세미 사건입니다. 진세미는 본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에게는 진향년이라는 어진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었지요. 가난한 살림에도 진향년은 남편을 정성껏 뒷바라지하여 진세미가 마침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세미가 도성에서 장원급제를 했지요. 그는 일약 천하의 영웅이 되었고 황제께서는 그를 부마, 즉 황제의 사위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황제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천하의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는 것이지요. 진세미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에게 본처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누이 장공주와 혼례를 올렸지요. 본처 진향년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천리 길을 걸어 도성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세미는 부마가 된 자기 신분에 누가 될까 두려워 본처와 자녀를 외면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진세미는 자객, 항인을 보내 본처와 자녀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기는 진향년의 사연을 듣고 차마 그녀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지요. 진향년은 이 모든 일을 들고 포공의 개봉부에 호소했습니다. 청천 어른,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포공은 즉시 진세미를 잡아들였습니다. 부마라도 예외는 없었지요. 그러나 사건이 황실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압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황제의 누이 장공주가 직접 개봉부에 와서 막아섰습니다. 포공, 진세미는 짐의 부마이다. 어찌 감히 그를 처벌하려 하느냐. 또 황제의 어머니 태우까지 직접 나서서 포공을 막았지요. 포공, 그를 살려두라. 짐이 명하노라. 보통 신하라면 황실의 압박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공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황제의 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히 외쳤습니다. 태후마마, 신은 개봉부윤이옵니다. 천하의 법은 황실 앞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되옵니다. 진세미가 본처를 버리고 자식을 죽이려 한 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호령했지요.
용작두를 대령했지요. 용두작두가 떨어지는 순간 부마 진세미의 머리가 단번에 잘려나갔습니다. 황실의 사위라도 죄가 있으면 처형한다는 것을 천에 보여준 사건이었지요. 백성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이묘 환태자, 즉 살쾡이로 태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송나라 진종 황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종 황제에게는 유비와 이비 두 후궁이 있었지요. 두 후궁 모두 임신을 했는데 누가 먼저 황태자를 낳느냐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비가 먼저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유비가 질투에 사로잡혀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기 부하, 즉 곽고에 와짜고 갓 태어난 황태자를 몰래 빼돌리고는 그 자리에 가죽을 벗긴 살쾡이의 시체를 두었던 것입니다. 진종 황제께서 이비의 처소에 오셔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짐의 후궁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를 낳았도다. 이비를 패하라. 이비는 억울하게 폐위되어 궁궐에서 쫓겨났고 빼돌려진 황태자는 어느 충직한 환관에 의해 비밀리에 길러졌지요. 한편 유비는 그 후 자기 친아들이 사산되자 길러지던 그 황태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 황태자에 봉했습니다. 그리고 인종 황제로 즉위시킨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 인종 황제 시대였습니다. 폐위된 이비, 즉 인종 황제의 친어머니는 늙고 눈이 멀어 거지처럼 떠돌고 있었지요. 어느 날 그녀가 우연히 포공의 행차에 부딪혀 자기 사연을 호소했습니다. 포공, 이 늙은 거지의 말을 들어주소서. 사실 저는 선왕의 후궁이었으며 인종 황제의 친어머니이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공은 그녀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진실의 단서를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포공은 부하 공손책과 함께 수십 년 전의 사건을 차근차근 파헤쳤습니다.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환관들과 궁녀들을 한 명씩 찾아내어 증언을 받았지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났습니다. 인종 황제의 친어머니는 폐위된 이비였고 유태후 옛 유비와 환관 곽고해가 음모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포공은 이 사실을 인종 황제께 아뢰었습니다. 황제는 통곡했지요.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로 알고 있던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친어머니는 거지처럼 떠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황제는 즉시 친어머니를 모셔와 태우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음모의 주역이었던 환관 곽고해는 포공이 직접 호두작두로 처형했지요. 유태우도 사실이 밝혀진 뒤 죄책감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십 년 묵은 황실의 비밀이 풀렸고 한 어머니와 아들이 마침내 상봉했습니다. 이 일로 포공의 명성은 더욱 하늘을 찔렀지요.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